구토, 장폴 사르트르. 사르트르는 이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수상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소설은 여러 개의 장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한 편의 글로 쭉 이어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 그날 일어난 일들을 적어 놓는 게 최선이다.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해 일기를 쓸 것.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그 느낌이며 자잘한 사실들을 놓치지 말 것. 특히 정확히 분류해 놓을 것. 나 자신이 이 테이블과 저 거리, 저 사람들, 담배 쌈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야 한다. 바로 그것이 변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범위와 성격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 잉크병을 넣어둔 종이 상자가 있다고 하자. 전에는 그걸 어떻게 보았으며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그것은 직육면체이며 테이블 위에. 이렇게 말하는 건 어리석다. 그런 거라면 아무 할 말이 없다. 바로 그런 상황을 피해야만 한다. 아무렇지도 않은 걸 가지고 신기한 듯 말해서는 안 된다. 일기를 쓴다는 건 확실히 위험하다. 모든 일을 과장하고 지나치다 쉽게 열중한 나머지 진실을 억지로 갖다 붙이고 만다. 또 조금 전에 말한 잉크병이라든지 다른 물건에 대해서 그저께 받았던 인상을 언젠가 다시 느낄 것이다. 나는 긴장을 풀 수가 없다. 자칫하면 그 인상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것이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목격하는 일마다 정성스럽게 가능한 한 자세히 적어야 한다. 물론 토요일과 그저께 이야기라면 더 이상 정확하게 쓸 내용이 없다. 나는 이미 다 잊어버렸다. 다만 우리가 사건이라고 부를 만한 일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만 기억한다. 토요일에는 물수제비를 뜨며 노는 아이들을 보니까 나도 바다에 돌을 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곧 돌을 떨어뜨리고는 그대로 와버렸다. 등 뒤로 들리는 웃음소리로 보아 아이들은 나를 정신나간 사람으로 보는 게 분명했다. 겉으로 드러난 사건은 그뿐이었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은 분명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나는 어떤 걸 보았고 그 순간 불쾌감이 울컥 치밀었다. 하지만 내가 뭘 보았는지, 바다를 보았는지, 바닷가에서 주운 돌을 보았는지 알 수가 없다. 돌은 반들반들했다. 한쪽은 물기가 없었지만 다른 쪽은 젖은 데다 흙까지 묻어 있었다. 나는 손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손가락 2개로 돌 양끝을 집었다. 그저께는 훨씬 더 복잡했다. 더군다나 어이없는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그 많은 일들을 노트에 늘어놓으며 시간을 보낼 생각은 없다. 어쨌든 공포 비슷한 걸 느꼈던 것만은 확실하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그것만이라도 알았다면 이미 많은 발전을 했을 것이다. 나 자신을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절대 아니라고 확신하는 게 신기할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이 물체에 대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확실하게 알고 싶다. 10시 10분. 오후 10시 10분이 맞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쓴 것보다 한참 뒤에 빨라봤자 그 이튿날 적은 것이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착란 때문에 생긴 작은 발작이었을 것이다. 이미 흔적조차 사라져버렸지만 지난주엔 왜 그렇게 이상야릇했는지 참 웃었다. 다시는 그런 기분에 휩싸이지 않았다. 오늘 밤은 매우 편안하다. 지금은 내 방이다. 북동쪽으로 창이 나 있다. 창 밖으로 뮤틸레 거리와 공사장이 보인다. 새 정거장을 짓는 공사가 한창이다. 빅토르 느와르 거리 한 구석에 있는 철도 회관의 불빛도 보인다. 파리에서 출발한 전차가 막 도착했다. 사람들은 옛 정거장에서 나와 각자 제 갈 길로 흩어진다. 구두 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뒤섞이면서 마지막 전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빈다. 그들은 내 방 창문 밑에 매달린 가스등 주위에 모여 있다. 쓸쓸하게. 아직은 5, 6분쯤 더 기다려야 한다. 막차는 적어도 10시 45분이 지나야 들어올 테니까. 오늘 밤만큼은 장사꾼들이 몰려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제발 잠 좀 잤으면 좋겠다. 밀린 잠을 자고 싶은 것이다. 하룻밤 푹 자면, 단 하룻밤만이라도 푹 잔다면 지난주의 기분 같은 건 마음속에서 말끔히 사라져 버릴 것이다. 11시 15분 전이다.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다.
아무래도 장사꾼들은 안 올 모양이다. 루앙 씨가 오는 날이 아니라면 말이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올 때마다 비대가 갖추어진 202호실에 묵는다. 어쩌면 또 올지도 모른다. 잠들기 전에 철도회관에 가서 맥주를 한 잔 마시지만 시끄럽게 굴지는 않는다. 자그마하고 단정한 사람이다. 수염을 새까맣게 길러 기름을 바르고 가발을 쓰고 다닌다. 올라오는군. 그가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 소리가 심장을 가볍게 자극했다. 마침내 마음을 가라앉힌 것이다. 이렇듯 규칙적인 사람을 어찌 두려워하겠는가. 나는 벌써 깨끗이 나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는 도살장을 지나 그랑바세행으로 가는 7호 전차다. 낡은 새소리를 들그럭거리며 들어왔다가는 금방 떠난다. 여행 가방과 잠든 아이들을 가득 태우고 그랑바생 쪽으로, 공장지대 쪽으로, 어두운 동쪽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이건 막차 바로 앞차다. 막차는 1시간 뒤에 들어올 것이다. 나는 잘 것이다. 이제 다 나았다. 날마다 여자애들처럼 깨끗한 새 노트를 펼쳐놓고 내 생각을 늘어놓는 일은 그만두겠다. 물론 일기에 도움이 되는 날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매우. 메모는 여기에서 끝난다. 일기 1932년 1월 29일 월요일.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게 있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항상 일어나는 일처럼 확신을 가지고 자명하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마치 병에 걸리는 것처럼 닥쳐왔다. 그리고 조금씩 엉큼하게 자리를 잡아버렸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괴상하고 어색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한번 자리를 잡더니 꼼짝도 않은 채 잠자코 있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데 괜히 놀란 거라고 나 자신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또 꽃잎을 열었다. 나는 역사학자의 임무가 심리분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야심 혹은 이해관계라고 뭉뚱그려 부리는 포괄적인 감정만을 문제 삼는 것이다.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지금이야말로 그걸 이용해야 하는 순간이다. 이를테면 내 손에 새로운 것, 말하자면 파이프라든가 숟가락을 잡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는 숟가락이 잡혀주는 방법을 터득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지금 막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문득 멈추었었다. 손에 차가운 물체를 들고 있었는데 그 물체가 자기만의 특성으로 주의를 끌었던 것이다. 나는 손바닥을 펴고 바라보았다. 방문 손잡이를 잡고 있을 뿐이었다. 오늘 아침에 도서관에서 독학자, 설명입니다. 그는 일기에서 자주 등장할 것이다. 집달리의 서기였는데 록캉탱은 1930년 부빌 도서관에서 그를 만났다. 이 독학자가 인사를 했지만 그를 알아보는데 10초나 걸리고 말았다. 나를 알아볼 수 없는 얼굴, 도무지 얼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어느새 구더기처럼 기다란 손이 내 손을 잡고 있었다. 나는 곧 그 손을 놓았다. 그의 팔이 축 늘어졌다. 거리에서도 괴상한 소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들려왔다. 지난 몇 주 사이에 분명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에?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변화이다. 내가 변한 걸까? 내가 변한 게 아니라면 이 방이, 이 도시가, 이 자연이 변한 것이다. 어느 쪽인가를 가려내야 한다. 변한 것은 바로 나다. 이것이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다. 물론 가장 불쾌한 해결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결국은 그 갑작스런 변화에 지배받는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사실 나는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자잘한 변화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쌓였다가 어느 날 본물처럼 대변혁이 일어나고 만다. 이것이 내 생활에 고르지 않게 일관성 없이 나타나는 것이다. 가령 프랑스를 떠났을 때 모두들 내가 또 변덕을 부려서 떠나버렸다고 입을 모았다. 6년의 여행을 끝내고 갑자기 돌아왔을 때도 역시 내가 변덕을 부려서 돌아왔다고 말했으리라. 메르시아의 사무실에 있었던 일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는 페트로 사건으로 작년에 해직된 관리인데 고고학 연구차 벵골에 가려던 참이었다. 안 그래도 평소 벵골에 가고 싶던 참이었는데 그는 함께 가자고 졸라댔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포르탈이 불안했기 때문에 내가 포르탈을 감시해 주었으면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포르탈과 관련된 그의 자질구레한 계략을 그때 이미 예감했다면
오히려 그의 제안을 열광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또 다른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마비된 듯이 굳어진 채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전화기 옆 초록색 양탄자 위에 세워놓은 크멜의 불상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온몸이 림프액이나 미지근한 유액으로 가득 차 있는 느낌이었다. 메르시에는 천사 같은 인내를 가지고 말했지만 그 뒤에는 약간의 분노를 숨기고 있었다. 나는 정식으로 분명히 해두어야 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승낙하리라고 생각하오. 자, 지금 당장 승낙하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그의 밤색 수염에서 향수 냄새가 몹시 진하게 풍겼다. 그가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러다가 갑자기 6년을 이어오던 잠에서 깨어났다. 불상이 바보처럼 보이면서 불쾌하게 느껴졌다. 나 자신이 심각한 권태에 사로잡혀 있음을 느꼈다. 내가 왜 인도 차이나에 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왜 이런 괴상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지 나의 정열은 사라져버렸다. 그 정열은 몇 년 동안이나 나를 휘어감은 채 나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공허함을 느꼈다. 하지만 더 지독한 건 내 앞에 퇴색한 관념 하나가 무기력하게 놓여 있다는 거였다. 그게 뭔지는 잘 몰랐지만 내 마음을 괴롭혔기 때문에 나는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내게는 그 모든 것이 메르시에의 수염에서 나는 향수 냄새와 뒤범벅이 되었다. 나는 그에게 화가 나서 몸을 흔들며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여행이라면 이미 실컷 했습니다. 이제 그만 프랑스로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마르세유 여행 기선을 탔다. 내 생각이 틀리지 않다면 또 차곡차곡 쌓여가는 징조들이 내 삶을 파괴하려는 예고라면 정말 두렵다. 내 삶이 풍부하다거나 만족스럽다거나 소중하다는 뜻이 아니다. 다시 생겨나려는 것, 나를 사로잡으려는 것, 그것이 두렵다.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가? 나는 연구와 책더미, 그 모든 것을 계획만으로 남겨두고 또다시 가버려야 한단 말인가? 다시 수개월 혹은 수년이 지났을 때 지쳐 쓰러져 희망을 잃은 모습으로 새로운 폐허의 한가운데서 깨어날 것인가? 너무 늦기 전에 내 안에서 무엇이 생겨나는지 똑똑히 알고 싶다. 1월 30일 화요일. 새로운 일이라고는 없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도서관에서 일했다. 제12장과 표트르 1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에서의 롤러봉의 행적에 관한 자료조사를 끝냈다. 거기까지는 끝냈다. 정리해서 옮겨 적을 때까지 다시는 문제될 게 없을 것이다. 1시 30분이다. 카페 마블리에 있다. 샌드위치를 먹는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다. 카페는 항상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만 특히 카페 마블리는 착실하고 믿음직한 서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지배인 파스켈 씨 덕분에 더욱 정상적이다. 곧 낮잠 시간이기 때문에 두 눈이 충혈되었지만 여전히 활발하고 확고하다. 그는 테이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무슨 비밀 이야기라도 하는 것처럼 손님들에게 다가갔다. 맛이 괜찮은가요, 손님? 그렇게도 활발한 모습을 보고 나는 미소를 짓는다. 손님이 비는 시간이면 그의 머리도 텅 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카페 안이 쓸쓸하다. 파스켈 씨는 넉나간 사람처럼 몇 걸음 걷는다. 사르송, 종업원들을 말합니다. 사르송들이 전등을 끄면 그는 무의식 속에 빠져든다. 이 사나이나 혼자 남으면 잠들게 마련이다. 아직은 호라비, 하급기술자, 노동자 등 20명 남짓한 손님들이 남아있다. 그들은 포포트, 식당이란 뜻의 속어입니다. 포포트라는 하숙집에서 서둘러 점심을 먹고는 잠시 쉴 겸 찾아와 주사위나 포크를 하며 사치스럽게 커피를 마신다. 떠드는 편이긴 하지만 나는 그다지 거슬리지 않는다. 그들도 존재하기 위해서는 끼리끼리 서로 어울려야 한다. 나는 혼자서, 완전히 혼자서 살고 있다. 절대로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으며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독학자는 문제도 안 된다. 철도 회관의 안주인인 프랑스와즈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 여자와 대화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간혹 저녁 식사 후에 그 여자가 싸구려 맥주 보크를 한 잔 가지고 오면 가만히 물어본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그 여자는 절대로 없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 여자가 시간당 혹은 하루씩 빌려서는 2층 방으로 따라 들어간다. 그 여자에게 돈을 주지는 않는다.
우리들은 공평하게 몸을 거래한다. 그 여자는 쾌락을 즐긴다. 그 여자는 날마다 남자를 원한다. 따라서 나 말고도 남자들이 많다. 그리고 나는 원인이 뻔한 우울증을 씻어버린다. 우리는 두 마디나 주고받을까 말까 한다.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각자 자신을 위해 하는 짓일 뿐이다. 게다가 나는 그 여자의 눈에 자기 카페의 손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여자는 옷을 벗으면서 말한다. 여보, 브리코나는 아페리티프는 식사 전에 식욕을 돋구기 위해 마시는 술입니다. 아페리티프를 알아요? 이번 주에 그걸 찾는 손님이 둘이나 있었어요. 계집애가 몰라서 나한테 물으러 왔지 뭐예요? 떠내기 들으니까 파리에서 먹어봤을 거야. 하지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사놓기는 싫지 뭐예요? 괜찮다면 양말은 안 벗을 테야. 안니가 나를 떠난 뒤로도 오랜 세월 나는 안니를 생각했다. 지금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화제거리를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생각은 빠르다 쉽게 흘러가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가만히 놓아둔다. 대부분의 경우 내 생각은 말로 쏟아내지 않기 때문에 안개처럼 머물러 있다. 재미있는 형상이 어렴풋이 그려졌다가는 그냥 꺼져버린다. 나는 이내 그런 것을 잊는다. 저 청년들이 놀랍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명확하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어저께 한 일이 뭐냐는 질문을 받는다 해도 당황하지 않고 간단하게 대답할 것이다. 나라면 우물쭈물했을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사람이 혼자 살다 보면 이야기를 한다는 게 뭔지도 모른다. 진실은 친구들이 없어지는 순간 함께 사라져버린다. 고독한 사람은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관심이 없다. 사람들이 불현듯 나타나서는 서로 찌꺼리다 가버리는 것이 보인다. 고독한 사람은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그런 사람이 사건의 정인이 된다면 한심할 것이다. 그 대신 사실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카페에서는 아무도 믿을 것 같지 않은 일을 혼자 사는 사람은 반드시 목격한다. 한 번은 토요일 오후 4시경에 정거장 공사 때문에 널판지를 깔아놓은 보도 끝에서 자그마한 부인이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부인은 하늘색 옷자락을 풀럭이며 미소를 지은 채 손수건을 흔들었다. 바로 그 순간 크림색 레인코트에 노란 구두와 초록색 모자로 멋을 낸 흑인이 길모퉁이를 돌아가며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줄곧 뒷걸음질을 치던 부인이 밤마다 켜놓은 가로등 밑에서 그 흑인과 부딪혔다. 그래서 축축한 나무 냄새를 풍기는 울타리와 가로등과 흑인의 품 안에 안긴 자그마한 금발 여인이 노을 밑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4-5명이 함께 그 충돌 사건을 그 부드러운 색채들이며 솜털처럼 보이는 파란색 외투며 밝은 레인코트며 빨간 가로등을 보았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두 사람이 어린애처럼 놀란 모습을 보고 웃었을 것이다. 고독한 사나이는 웃고 싶은 일이 별로 없다. 그 장면이 매우 강렬하게 느껴지면서 동시에 신기하기도 하고 순수한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며 활기를 띠었다. 그러자 장면이 분해되기 시작했다. 가로등과 울타리, 하늘 밖에 없었다. 그대로도 무척 아름다웠다. 1시간 후에는 가로등이 켜지고 바람이 일고 하늘이 캄캄해졌다. 이미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아주 새롭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나는 이렇듯 무해한 감동을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런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는 적당한 순간에 진짜처럼 보이는 것을 떨쳐버릴 수 있을 만큼 그저 잠시 동안 혼자 있으면 된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과 아주 가까이 저 고독의 표면에 있다가 다급해지면 사람들 속으로 숨어버리려고 했다. 사실 지금까지 나는 아마추어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제는 어딜 가나 저 테이블에 놓인 맥주컵 같은 것들이 있다. 나는 그걸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진다. 이제 그런 노름은 그만둘 테야 라고. 다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고독의 길은 너무 멀리까지 와버렸다는 걸 너무나 잘 안다. 고독의 한계를 끊어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잠들기 전에 침대 밑을 살펴보거나 한밤중에 갑자기 방문이 열리는 것을 상상하고 두려워하는 건 아니다. 그래도 나는 불안하다. 이 맥주컵 바라보기를 그만둬야겠다고 결심한 지 벌써 30분이 지났다. 그것을 보고 싶지 않다. 주변에 있는 호라비들이 나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안다. 이미 늦었다. 이제 그들 속으로 숨을 수가 없다. 그들은 내게 다가와서 어깨를 두들기고는 물을 것이다. 아니, 이 맥주컵이 어떻단 말이오? 보통 맥주컵들하고 한 가지입니다.
손잡이도 있고 비스듬히 깎인 것처럼 보이죠. 한가운데 삽을 그리는 조그만 방패 무늬가 있고 그 위에 슈파텐브라우라고 쓰여 있지요. 나도 다 아는 사실들이다. 그러나 무언가 다른 게 있다는 걸 나는 안다.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도 내가 보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다. 나는 슬며시 물밑으로 공포의 밑바닥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나는 즐겁기도 하고 제법 이치에 맞는 자연스러운 목소리들의 한가운데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그들은 제 생각을 말하고 자기들의 뜻이 같다는 것을 기쁘게 확인하며 시간을 보낸다. 모두 같은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제기랄, 그들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분명히 자기들의 내면을 노려보는 듯이 보이는, 그리고 그들과는 절대로 의견이 같을 수 없는 물고기의 눈을 가진 인간이 들어올 때 그들이 짓는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8살 때였다. 릭상브르 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사나이가 오기스트 콩트 거리에 길게 쳐놓은 울타리에 맞붙여 지은 초소에 주저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때때로 다리를 뻗고는 공포에 사로잡힌 눈으로 자기의 발을 바라보곤 했다. 한쪽에 목이 긴 부츠를, 다른 한쪽엔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우리 아저씨 얘기를 들어보면 그는 중학교의 생활지도 주임이었다고 공원 관리인이 직접 말했다는 것이다. 아카데미 회원 복장을 하고 교실에 들어가서 학기말 시험 점수를 불렀기 때문에 면직을 당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가 몹시 무서웠다. 그의 고독을 보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가 멀리서 팔을 내밀고는 로베르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로베르는 기절에 넘어질 지경이었다. 우리가 두려웠던 것은 그 사람의 비참한 모습도 아니었고 셔츠 칼라에다 더 커지는 부스럼 때문도 아니었다. 그가 개나 새우가 할 만한 생각을 머릿속에 품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공원 관리인의 초소나 우리의 굴렁쇠나 근처의 숲에 대해서 새우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공포스러웠던 것이다. 그럼 나를 기다리는 게 그것이란 말인가? 처음으로 고독하다는 사실이 괴롭다.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내가 아이들에게 공포를 주기 전에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을 털어놓고 싶다. 안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상하다. 10페이지를 쓰는데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적어도 진실을 다 말하지는 못했다. 날짜 밑에 새로운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쓴 것은 솔직하지 않은 탓이었다. 사실은 수치스럽지도 않고 비정상적이지도 않은 짧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새로운 일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란 진실을 말하는 듯 하면서도 얼마나 거짓을 늘어놓는 존재인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분명히 새로운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오늘 아침 8시 15분에 도서관에 가려고 프랭타니아 호텔에서 나왔을 때 바닥에 떨어진 종이장을 주우려다가 실패하고 말았다. 일이라고는 그것뿐이다.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나는 그 작은 일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나는 이미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도서관에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했으나 헛사였다. 결국 카페 마블리까지 갔다. 밝은 곳에 있으면 떨쳐버릴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무겁고 고달프게 남아있다. 장장 10페이지나 쓴 것도 바로 그 생각이다. 나는 왜 그 이야기를 안 했을까?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내가 서툴렀던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각하는 데 익숙하지 못하다. 그래서 사건의 연속성도 찾아내지 못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잘 구별하지도 못한다. 이제는 다 끝났지만 카페 마블리에서 쓴 것을 다시 읽어보니 부끄러워졌다. 마음속에 숨긴 것이라든지 내면의 상태라든지 무엇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은 그만두어야겠다. 나는 내면 생활에 충실할 정도로 금욕주의자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다. 대단한 일도 없다. 내가 종이장을 줍지 못했다는 것뿐이다. 나는 낡은 헝겊이나 종이 조각 따위를 줍는 게 좋다. 주워서 손에 쥐는 게 즐겁다. 아이들처럼 입에 갖다 댈 수도 있을 지경이다.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그러나 오물이 묻었을지도 모르는 종이장들을 주우면 안니는 화가 나서 얼굴이 창백해지곤 한다. 여름이나 초가을에 공원을 돌아다니다 보면 햇살을 받아 낙엽처럼 마르고 푸석푸석한 피크린 사안을 부은 것처럼 누렇게 변한 신문지 조각이 굴러다닌다. 겨울에는 짓밟혀서 더럽게 구겨진 종이장들이 보인다. 흙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반질반질 윤이 날 만큼 희고 빳빳한 종이장들이 백조처럼 굴러다니지만 땅은 이미 집어삼킬 준비를 끝내고 있다.
서로 엉켜서 진흙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얼마 못 가서 땅에 철썩 붙어버린다. 그 종이장들을 전부 손에 쥐는 게 즐겁다. 가끔은 아주 가까이 다가가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또 빠지직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 찢어보거나 종이가 축축할 때는 불을 붙여 보기도 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다가 흙투성이가 된 손바닥을 벽이나 나무 둥치에 문지른다. 오늘은 휴가를 나온 기병장교의 연한 황갈색 장화를 바라보다가 물구덩이에서 나뒹구는 종이장을 발견했다. 장교가 발 뒤꿈치로 짓밟고 가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종이장과 물구덩이를 한 걸음에 건너버린 것이다. 가까이 가보았다. 줄이 쳐진 걸로 보아 학생용 노트에서 뜯긴 종이였다. 비에 젖어서 화상을 입은 손처럼 퉁퉁 부어오르고 물집투성이였다. 여백의 붉은 선이 분홍빛 안개처럼 흐려지고 사방에 잉크가 번져 있었다. 그나마 아래쪽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허리를 굽혔다. 그 부드럽고 산뜻한 종이 반죽에 손을 대는 것이 즐거웠다. 그런데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잠시 몸을 굽히고 있었다. 받아쓰기 흰 부엉이라고 적혀 있었다. 결국 빈손으로 일어섰다. 나는 이미 자유롭지 못하다. 내가 하고 싶은 짓을 할 수가 없다. 물체들, 그것들이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 살아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하고 정리하고 그 속에서 살아간다. 그것들은 쓸모있는 물건일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나를 만진다. 그 사실을 참을 수가 없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접촉하는 게 두렵다. 이제 생각난다. 언젠가 바닷가에서 그 조약돌을 손에 쥐었던 느낌이 또렷하게 떠오른다. 시큼한 구토 정세였다. 말할 수 없이 불쾌했다. 그 조약돌 탓이었다. 확실하다. 조약돌에서 손아귀로 옮겨진 거였다. 그렇다. 그거다. 바로 그거다. 손아귀에 담긴 일종의 구토 정세. 목요일 아침 도서관에서 방금 호텔 계단을 내려오다가 리 씨가 계단을 닦으면서 주인 여자에게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었다. 주인 여자는 털리를 끼우지 않은 탓에 가까스로 더듬거렸다. 분홍색 잠옷에 슬리퍼를 신었지만 벌거벗은 거나 다름없었다. 리 씨는 여전히 더러웠다. 걸레질을 하다가 무릎을 짚고 일어나서는 주인 여자를 쳐다보며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바람이라도 피우는 편이 낫겠어요. 몸에 해롭지만 않다면 아무려면 어때요? 남편 이야기였다. 검은 머리카락에 키도 작고 40살이나 먹은 이 여자는 르쿠행트 공장의 조립공과 푼푼이 모은 돈으로 결혼했다. 남편은 잘생긴 청년이었지만 결혼 생활은 불행했다. 그는 때리지도 않고 바람을 피우지도 않았다. 대신 술을 퍼마셨다. 밤마다 만취해서 돌아오곤 했다. 당연히 건강이 나빠졌다. 석 달 만에 피부가 누렇게 뜨고 몸이 바짝 야위어버렸다. 리 씨는 술 탓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폐기력이란 생각이 든다.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해요. 리 씨가 강조했다. 그 여자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분명히 그렇다. 천천히 집요하게 그 여자는 정신을 차리고 있다. 자위할 수도 없고 불행에 빠져버릴 수도 없다. 자기의 불행을 조금씩 덜쳐볼 뿐이다. 그러면서 덕을 보기도 한다. 특히 사람들과 있을 때는 다들 그 여자를 위로하고 또한 충고하는 듯한 침착한 말투로 불행을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이다. 혼자서 방 안에 있을 때는 생각을 없애려고 콧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그 여자는 온종일 우울하고 쉽게 지쳐서 시무룩해진다. 여기에요. 답답해요. 그 여자는 목에다 손을 대면서 말한다. 마음껏 괴로워하지도 않는다. 쾌락에도 인색할 것이다. 나는 그 여자가 때로는 그 단조로운 고통, 노래를 그치는 순간 다시 되살아나는 그 근심에서 벗어나기를, 혹은 차라리 호된 고통에 시달리다가 절망 속에 빠져버리기를 원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 물론 불가능할 것이다. 그 여자는 옹졸해지고 말았다. 목요일 오후 더 롤러봉 씨는 지독한 추남이었다. 마리 앙토와네트 왕비가 친애하는 원숭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그럼에도 왕궁의 부인들을 전부 소유했다. 못생긴 보아즈농처럼 어릿광대 짓으로 추파를 던진 게 아니라 일종의 자력으로 말이다. 자력은 그의 아름다운 비정복자들을 욕망으로 이끄는 힘이었다. 때로는 모략도 하고 콜리의 사건에서는 조금 수상쩍은 짓도 했다. 그리고는 술통이란 별명이 붙은 미라보와 네르시아하고 사귀다가 1790년에 행방불명되었다.
그 후 러시아에 나타나 표트르 1세의 암살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다음에는 러시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인도, 중국, 투르케스탄 등지를 돌아다녔다. 무역도 하고 업무도 꾸미고 간첩 노릇도 했을 것이다. 1813년에 다시 파리로 돌아와 3년 만에 권력을 쥐었다. 앙굴렘 공작 부인은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의 딸입니다. 앙굴렘 공작 부인의 유일한 신복이 되었던 것이다. 원래 변덕스러운 데다 어린 시절의 무시무시한 기억에 시달리는 늙은 공작 부인도 롤러봉 씨를 보면 마음이 가라앉는 듯 미소를 짓곤 했다. 왕궁의 분위기가 공작 부인의 기분에 따라 움직였던 것이다. 1820년 3월에는 빼어나게 아름다운 더 로클로드 양과 결혼했다. 신부는 18이고 더 롤러봉 씨는 70이었다. 하지만 권력의 절정에서 생애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7개월 후에 반역죄로 붙잡혀 재판도 받지 못하고 5년 동안이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마침내 사망했다. 나는 우울한 마음으로 제르맹 베르제의 주석을 다시 읽었다. 롤러봉 씨를 알게 된 것도 주석 몇 줄을 읽고서였다. 그가 얼마나 매혹적인 인물로 보였던가? 이 몇 줄로 그가 얼마나 좋아졌던가?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바로 그 영감 때문이다.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파리나 마르세유에 자리 잡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후작이 프랑스에서 생활한 기록은 대부분 부빌 시립도서관에 있다. 롤러봉은 마르모의 선수였다. 1912년에 그의 후손인 롤러봉 캉푸이레라는 건축기사가 죽으면서 부빌 도서관에 아주 소중한 유물을 기증했다. 후작의 편지와 일기, 서류 등이었다. 나는 아직 다 뒤져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주석을 찾아낸 것이 기쁘다. 다시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내 필체가 변한 모양이다. 지금보다 훨씬 촘촘하게 썼는데 그 당시엔 롤러봉 씨를 정말 좋아했다. 어느 화요일 밤이었다. 마자린 도서관에서 온종일 일하다가 1789년에서 90년까지의 편지 중에서 그가 네르시아를 농락한 굉장한 수법을 발견하게 되었다. 밤이었다. 나는 맨 거리를 내려가 라게테 거리의 모퉁이에서 군밤을 샀다. 행복했다. 네르시아가 독일에서 돌아왔을 때 어떤 표정이었을지 상상하며 혼자 웃었다. 후작의 모습은 이 주석을 뺏긴 잉크빛 같다. 내가 이 일에 착수한 후로 그의 얼굴은 빛을 잃었다. 우선 1801년 이후의 행적을 알 수가 없었다. 기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편지, 비망록, 경찰 문서 등 기록이라면 넘쳐난다. 사실은 확실성과 정확성이 부족하다. 증거물들이 각각 모순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다. 도대체 동일 인물의 기록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래 사학자들은 참고 자료에 의지해서 연구를 시작한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내가 그들보다 덜 신중한 것일까? 아니면 덜 영리한 것일까? 게다가 그런 문제에 도통 흥미가 없다. 나는 과연 무엇을 찾는 걸까? 나도 모르겠다. 오랜 세월 인간 롤러봉은 책을 쓰는 일보다 재미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인간이 흥미가 없어졌다. 지금은 책에 매달려 산다. 하루하루 책을 써야 하는 이유를 절실하게 느낀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렇다고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 롤러봉이 표트르 1세 암살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 러시아 황제를 위해서 고등간첩의 사명을 띠고 동양의 제국으로 들어갔다는 사실, 그리고 나폴레옹을 위하여 줄곧 알렉산드를 배신했다는 사실은 물론 인정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아르토와 백작이 자신의 충성을 믿도록 하기 위해 무용지물의 정보를 제공한 것도 그럴듯한 일이다. 이 모든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 당시에 푸시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연극을 하고 있었다. 아마도 후작은 자기 입속을 채울 욕심에 아시아 왕국들과 총거래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물이니까. 하지만 증명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롤러봉의 이야기도 가설일 따릅니다. 이 가설은 내가 세운 것이며 그동안 얻은 지식을 종합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롤러봉 쪽에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들은 느리고 게으르고 음침해서 내가 원하는 엄격한 체계에 들어맞는 편이다. 하지만 롤러봉은 그 사실들과 외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나는 상상 속에서 일하는 것 같다. 차라리 소설 속의 인물들이 더 진실하고 재미있을 거라고 굳게 믿는다.
금요일 3시다. 3시. 무엇을 하려고 해도 이미 늦었거나 너무 이르다. 어중간한 오후. 오늘은 참을 수가 없다. 썰렁한 햇살이 유리창에 앉아 먼지를 뽀얗게 비추고 있다. 부옇게 흐린 창백한 하늘. 오늘 아침에 시냇물이 얼었다. 난로 곁에서 울적한 오후를 보내며 오늘 하루가 부질없이 가버릴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 날이 저물기 전에는 흡족한 일을 못할 것이다. 햇살 때문이다. 공사장을 떠도는 뿌옇고 더러운 안개를 햇살이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그리고 아주 창백하게 노릇스름한 햇살이 내 방으로 흘러 들어온다. 테이블 위에 희미하고 애매한 반사광을 4개쯤 늘어놓는다. 내 파이프는 금빛으로 칠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파이프를 바라보노라면 금빛은 사라지고 나무 조각 위에 푸르죽죽한 긴 선만 남는다. 모든 게 그렇다. 모든 것, 내 손까지도 그렇다. 오늘 같은 햇살이 비칠 때는 가서 눕는 게 최고다. 하지만 간밤에 세상 모르고 자버려서 졸리지도 않는다. 나는 어제의 하늘이 그렇게도 좋을 수가 없다. 빛 때문에 어둡게 좁혀지고 조금은 우스꽝스럽고 애처로운 얼굴처럼 유리창에 밀려온 하늘이 말이다. 오늘은 우스꽝스럽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반대다. 내가 아끼는 모든 것들 위에, 공사장의 녹선 쇠조각 위에, 썩은 울타리 판자 위에 인색하고 얌전한 빛이 쏟아지고 있다. 밤새 잠을 설치고 일어난 아침에 지난밤에 열정적으로 결심한 일이나 지우지도 않고 단숨에 갈겨선 글 위에 던지는 눈길과도 같은 빛이다. 빅토르 느와르 거리에 있는 카페 4곳이 밤마다 나란히 빛난다. 그러면 수족관, 배, 별무리 혹은 커다란 눈망울들처럼 카페 이상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그 애매한 우아함을 잃어버렸다. 자기 반성을 하기에 맞춤인 날, 태양이 인류에게 던지는 용서 없는 심판 같은 냉랭한 빛, 그것이 눈을 지나 내 마음속에 스며든다. 사람의 마음을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빛이 내 내면을 비춘다. 내가 자기 혐오에 빠지는 건 15분이면 충분하리라. 그건 싫다. 나는 롤르봉이 성 페테스부르크에서 머물렀던 일에 관해서 어저께 쓴 글을 다시 읽지 않겠다. 나는 2 팔을 늘어뜨리고 의자 위에 앉아있다. 아니면 힘없이 몇 마디 쓰고 하품을 하다가 밤이 되기를 기다린다. 어둠이 찾아오면 물체들과 나는 지옥에서 벗어날 것이다. 롤르봉이 표트르 1세의 암살에 가담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은 오늘의 문제다. 그것을 결정하지 않고는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다. 체르코프는 그가 팔렘 백작에게 매수당했다고 주장한다. 음모에 가담한 자들은 표트르 1세를 러시아 황제의 지위에서 끌어내 가두는 것으로 만족했다. 사실 알렉산더는 그 결론에 찬성했을 것이다. 그러나 팔레는 표트르 1세를 아예 없애버리고 싶었던 모양이다. 더 롤르봉 씨가 음모에 가담한 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암살적으로 몰아가는 역할을 맡았으리라는 것이다. 그는 그들을 한 사람씩 방문하여 앞으로 일어날 장면을 아주 사실적으로 몸짓으로 그려냈다. 그리하여 살인이라는 광기를 싹 틔우고 발전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체르코프를 믿지 않는다. 그는 정직한 정인이 아닌 과학적인 요술쟁이며 반미치광이이다. 그는 모든 것을 악마의 관점으로 해석한다. 나는 롤르봉 씨가 그처럼 드라마틱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그가 과연 암살 장면을 몸짓으로 그려보았을까? 천만에 그는 냉정한 사나이였다. 그는 평범하게 유혹하지 않는다.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고 암시만 하는 것이다. 그의 눈에 띄지 않는 엄밀한 수법은 같은 축에 드는 사람들, 이성에 따라 판단할 줄 아는 모사꾼이나 정치가가 아니면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아데마르 드 롤르봉은 샬레르 부인은 이렇게 쓰고 있다. 말을 할 때 꾸미는 법이 없고 몸놀림도 없고 억양을 바꾸지도 않는다. 2 눈을 반쯤 감아 속눈썹 사이로 잿빛 눈동자 끝이 보일락 말락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최근까지도 그가 이야기하는 게 아주 갑갑했다. 그는 마블리 신부가 글을 쓰듯이 말했던 것이다. 이런 사나이가 손짓과 몸짓으로,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여자들을 유혹했단 말인가? 그리고 쉐기르가 전하는 신실하고도 신기한 이야기가 있다. 1787년에 물렌 근처의 선술집에서 철학자들의 제자였던 디드로의 친구가 죽어가고 있었다. 신부들은 모두 지쳐버렸다. 최선을 다했지만 노인은 끝내 종부성사를 거부했던 것이다. 범신론자였던 것이다.
마침 더 롤러봉 씨가 지나가다가 끼어들게 됐다. 그는 무신론자였으나 2시간 안에 병자를 전도하겠다고 내기를 걸었다. 당연히 신부가 졌다. 병자는 새벽 3시에 시작해서 2시에 고해를 하고 7시에 숨을 거두었다. 당신은 언변이 뛰어나십니다. 우리는 어림도 없습니다. 라고 신부가 말했다. 더 롤러봉 씨는 간단히 대답했다. 언변이 좋다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지옥이 무섭다는 것을 말해 주었을 뿐입니다. 지금 문제는 그가 암살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는 점이다. 그날 밤 8시에 장교 친구가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다. 그가 다시 외출을 했다면 성 페테르스부르크 거리를 어떻게 유유히 통과할 수 있었단 말인가? 표트르는 반쯤 정신이 나가서 밤 9시 이후에는 산파와 의사 말고는 통행인을 전부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롤러봉이 왕궁에 들어가려고 산파로 변장했다는 어이없는 전설을 믿어야 한단 말인가? 어쨌든 가능한 일이었다. 암살 음모가 있던 날 밤 그가 집에 없었다는 것만은 사실이었다. 알렉산더는 그를 몹시 의심했음에 틀림없다.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후작을 멀리 동쪽 끝으로 보내버렸으니 말이다. 더 롤러봉 씨라면 진저리가 난다. 나는 창백한 광선 속에서 움직인다. 광선이 손이나 옷소매에서 달라지는 것을 본다. 그 광선이 얼마나 불쾌한지 속이 후련하도록 표현할 수가 없다. 하품을 한다. 그리고 테이블 위의 전등을 켠다. 전등빛이 햇빛을 이겨낼지도 모른다. 천만에 전등은 제 둘레에서 초라한 띠를 두르고 있을 뿐이다. 불을 끄려고 일어선다. 벽에 흰 구멍이 있다. 거울이다. 함정이다. 내가 이 함정에 걸려들고 말 거라는 사실을 안다. 틀림없이 걸려들었다. 거울 속에 잿빛 물체가 나타난다. 가까이 가서 본다. 이제는 거기서 떠날 수가 없다. 내 얼굴이 반사된 것이다. 별로 할 일이 없는 날이면 내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 얼굴에서 무언가를 알아내는 건 아니다. 남의 얼굴에는 의미가 담긴 것 같은데 내 얼굴은 아니다.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조차 판단할 수가 없다. 흉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니까 못생긴 쪽일 것이다.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지만 흙덩어리를 보고 아름답다거나 흉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내 얼굴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 놀라울 뿐이다. 그런데도 꽤 봐줄 만한 부분도 있다. 뺨과 이마 위에 두개골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아름다운 불꽃, 바로 머리카락이다. 정말 아름답다. 적어도 빛깔은 깨끗하다. 붉은 빛이라는 게 기쁘다. 지금 거울 안에서 빛나고 있다. 그것만 해도 나는 운이 좋은 편이다. 밤색과 금색을 섞은 흐릿한 색깔이 이마에 드리워졌다면 얼굴이 애매해졌을 것이고 결국 나는 현기증을 일으켰을 터였다. 이마와 뺨을 근태롭게 쳐다본다. 확고한 건 없다. 아니, 쳐다보고 싶은 부분이 없다. 분명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입도 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의미도 없고 인간적인 표정도 없다. 그런데도 안니나 벨리는 내가 생기 있게 생겼다고 한다. 내 얼굴에 워낙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 비저와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오랫동안 거울을 들여다보면 원숭이처럼 보인단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들여다본 모양이다. 내 눈에는 원숭이 이하의 단계, 즉 식물계 끝을 지나 문으로 보인다. 물론 생기는 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안니는 그러한 생기를 말한 게 아니었다. 근육이 가볍게 떨린다. 창백해진 고깃덩어리가 아무렇게나 팔딱거린다. 특히 눈이 더 싱그럽다. 희꾸무레하고 물렁물렁한 것이 장님의 눈처럼 언저리가 붉고 생선빈을 같다. 나는 세면기에 바짝 붙어 얼굴을 거울 가까이 갖다 댄다. 두 눈, 코, 입이 뭉개져 버린다. 인간적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안 남았다. 입술에 생긴 갈색 주름들은 제 멋대로 갈라진 두더지 집 같다. 비단 같은 하얀 솜털이 거대한 뺨 비탈을 달리고 있다. 콧구멍에서는 털 두 가닥이 나와 있다. 부조된 지도 같다. 나는 달빛을 받은 듯이 희꾸무레한 이 세계가 낯익다. 그 세세한 부분을 다 알아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생김새는 낯이 익다. 덕분에 나는 살그머니 잠이 든다. 정신을 차리고 싶다. 생생하고 따끔한 자극을 받으면 깨어날 것이다. 왼손으로 뺨을 두들기고 꼬집고 얼굴을 찡그린다. 왼쪽 입술이 뒤틀린 채 부풀어 올라 익어 보이고 눈동자는 빨개진 살갗을 헤집고 벌어진다. 그걸 찾으려는 게 아니었다. 힘차고 싱싱한 것을 찾고 싶었는데 익히 보았던 무르고 흐리멍덩한 것들 뿐이다. 눈을 뜬 채로 잠들어 버린다. 얼굴이 커진다.
거울 속에서 점점 커진다. 커질 대로 커지다가 창백해져서 빛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갑자기 깨어난 것은 내 몸의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어리둥절해하며 의자에 걸터앉아 나를 본다. 다른 사람들도 자기 얼굴을 알아보느라 나처럼 고생할까? 둔한 생리적 감각에 의지해서 내 몸을 느끼는 것처럼 내 얼굴을 보는 모양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 롤러봉은, 더 장리 부인은 이렇게 평가한다. 깨끗하고 뚜렷하지만 주름살 투성이에 온통 붉은 얼굴, 야릇한 아기가 느껴졌다. 감춰버리고 아무리 애써봤자 눈에 띄었다. 과연 그도 거울을 보면 졸음이 왔을까? 더 장리 부인이 또 이렇게 덧붙였다. 그는 머리를 빗는데 온갖 정성을 들였다. 가발벗은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뺨이 항상 검푸른 빛을 띠인 것도 짙은 수염을 손수 면도하고 싶은 마음에 아주 서툴게 깎았기 때문이다. 그림 형체처럼 분을 짙게 바르는 습관도 있었다. 그 희꾸무리한 pun과 검푸른 뺨을 보고 더 당죽을 치는 로크포르의 치즈 같다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아주 우습게 생겼던 모양이다. 더 샬리에르 부인만 그렇게 본 것은 아니었다. 어쩌면 부인도 아예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람이 자기 얼굴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닐까? 아니면 내 얼굴을 알 수 없는 건 고독한 사람이기 때문일까? 남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들은 거울 속에서 자기만의 장점을 찾아내려고 애쓴다. 나는 친구가 없다. 내 몸이 황량하게 느껴지는 것도 그 때문일까? 그런 것 같다. 그렇다. 인간을 떠난 자연이라고나 할까? 이제 일하기도 싫다. 밤을 기다리는 것밖에 아무 할 일이 없다.